자, 그러면 59페이지 서술형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역교훈 문제 한국사와 이제 같이 결합돼서 문제를 보는 건데, 이번에 이제 역교훈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 문항도 좀 많이 줄고, 그리고 약간 이제 역교훈하고 뭐 약간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이번에 뭔가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지 뭔가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는 약간 예매한 문제들이 많죠. 모호하고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도 그렇고 서술형 1번 문제도 책임사의 경국고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뭘 답안을 설정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모호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 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의 습관 기준이에요. 그 조건에 들어갈 것이. 그래서 그 니은에 들어갈 것이 이제 합증, 맥락화, 그 다음에 비교적 사고. 니은에 들어갈 것이 뭐죠? 출처확인이죠. 일단 이제 출처확인을 쓰시고, 이 드레이크의 이제 역사적 생각의 기준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이 나왔죠. 2010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 습관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충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11페이지에. 자, 요게 이제 이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의 기준은 와인버그의 이제 뭐냐면 생각 마감기를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 드레이크가 이제 제시한 건데,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출처하게, 확증, 맥락화, 이 비교적 사고의 단계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출처하기라는 것은 뭐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읽기 전에 해당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저자의 신뢰성이라든지 의도, 사건, 당의 상황들, 그리고 사료가 누구에 의한 것이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표적인 1번석이 예를 들면 그렇죠. 1번석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사료예요? 항시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료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읽어야 되겠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증인데, 확증은 예를 들어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사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사서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유물들이 사서 기록과 다르다. 그러면 한쪽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것, 사료라는 것은 상당히 거짓말들이 많아. 왜곡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들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료 비판에서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교차 분석. 교차 분석. 교차 분석.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나 일본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성이 주장하지만 삼국사기는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다음 가야지역에 이물 유적도 없으면 이걸 일본성이 말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요것을 뭐예요?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 속에 새로운 진리를 끌어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교차 분석의 주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교차 분석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걸 하면서 역사적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뭐냐면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맥락화인데, 맥락화는 뭐냐? 동시대와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 검토해가지고 어떤 당대의 사고방식들을 다른 시대의 사고방식까지 비교해보는 것은 이제 맥락화인데, 크게 유추적 맥락하고 언어적 맥락이 있어요. 자, 유추적 맥락은 동시대인데 비교하여 특정한 사고와 주장이 어떤 위치에 파악하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 우상숭배, 중세시대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은 약간 좀 느슨하죠. 성자숭배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이게 이슬람교도는 뭐야? 철저하죠. 그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라베스크 무늬에서 볼 수 있고. 자, 언어적 맥락은 동시대 언어가 어휘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시대 때 서양의 노예와 동양의 노비는 다른 개념이죠. 조선시대 노비와 중국의 노비는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맞는 것이 뭐냐면 언어적 맥락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맥락화가 가능할 수 있죠. 자, 비교적 사고관은 뭐냐? 그 역사가 해석과 일차선이 확정된 것을 보면요, 테스트 간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건데, 되게 문서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관점이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학증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긁어내기 위한 거고, 객관적인 거고, 요거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서로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가 비교를 해본 거야. 자, 예를 들어 임진왜란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다른 거죠. 자, 한국은 임진왜란이니까 외눈이 와서 쳐다본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목록 경작의 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록과 경작, 일본 연호예요. 근데 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조선을 구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뭐냐? 항해 원조라고 해.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비교적 사고죠.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사고 단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이제 문제 들어와서 앞에 이제 그 가사료는 뭐냐? 조선사 개선인데, 이 조선사 개선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조선사라니까 조선의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되게 한사군부터 해갖고 조선 왕조 역사까지 해요. 한사군 왜 먼저 출발했냐면, 그 우리나라는 출발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걸 강조하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시민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파송론, 타율송론, 그런 것들, 그 일선 동조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너네들 믿어 하면 안 믿겠죠. 그것을 뭘 통해서 검증을 하죠? 사를 통해서 제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단과성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요? 조선 후기 때 실학자들 있죠. 이 실학자들이 당파에 대해서 이제 분단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면 깔고 그걸 보여주고, 너희들 그 민족 자체도 선조들도 너희들 당파성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가설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가설에 맞는 그 여러 가지 사설 중에 그것만 골라놔서 검증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실증주의지만 실제로 왜곡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료집으로 구성된 게 조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민사관을 강요하면서 너희들이 열등이니까 우리가 지배받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뭘 끄집어낸 거야? 당파성을 끄는 거죠. 네, 당파성론. 그래서 너희들이 조선 왕조가 우리 일본한테 지배받는 거는 너희들이 분열됐고, 이건 너네들 민족성이 오히려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1960년대 들어서 비판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무슨 개념이죠? 분당이죠, 분당. 분당. 그래서 이거는 성리학적 운영 원리의 하나로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이건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왜 500년 동안 유지했냐? 대개 보면 일본의 막부라든지 중국의 왕조들은 200년 단위예요, 200년. 근데 조선 왕조는 몇백 년 유지했죠? 500년 동안 유지했어. 그것은 분당 시스템이 잘 작용됐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비판이 작용됐다. 오히려 분당이 말폐화되고 일당독재가 됐던 19세기 때 조선 왕조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약해되고. 그래서 이것의 비판적 개념으로 나온 것이 분당 정치죠. 자, 그러면 이제 나죠. 그러면 이제 기억의 진술을 보면 학생 목표 보죠. 자, 조선국의 정치 운영의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기억은 있고, 또 3번 조선국의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자, 기억은 조건에 충족하는데, 요때 이제 니은의 그 다음 조건 충족과 기획 진술하고 학습 목표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니은의 방법을 위해서 가를 검토하시오. 일단 니은 방법은, 니은은 들어갈 게 뭐라고 했죠? 출처하기죠. 출처하기는 사율 접했을 때 먼저 그 무슨 관점에 의해서 적혀있는 걸 봐야겠죠. 신뢰성, 의도, 그리고 이런 것들. 조선사는 누구 때문에, 누구 관점에? 식민당국. 일제 강점기 때 시민사학자들이
이 분단 정신을 당파성을 왜곡해서 한국의 식민통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왜곡된 단어죠. 이런 거를 쓰면 돼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요거는 더 이상 문제는 그 첫 번째 거죠. 다음 조건을 충족해서 기획을 진수해라. 학습 목표를. 어렵죠. 일단 이제 조건을 보죠. 수업에서 자료 가와 난을 모두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사고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그 네 가지를 더 적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조건은 크게 보면 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니은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뭐냐면 출처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몰라. 근데 이제 저는 니은 방법을 적용하여, 아니 그 조건을 충족하여 기획을 진수하니까 전체를 다 봤어요. 왜냐면 특별한 니은 얘기는 없잖아. 뭘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주관성이 들어가요. 주관성이. 주관성이 들어가는데 내 나름대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지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 1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걸 맞추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학습 목표를 진술했거든요. 자, 요거 외에도 답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제시한 게 예시단 말이에요. 예. 자, 일단 한번 써보죠. 자, 일단 다른 사료와 비교를 통해 가와 나의 사료에 쓰여진 언어적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요 지금 제가 예시담을 제시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행동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측면 따로 별도 단서된 게 없죠. 그러니까 요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이제 학습 목표와 연결시켜서 무슨 동사 써야 되겠어요? 명시적 행위 동사를 써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명시적 행위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뭐 기술할 수 있다, 열거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명시적 행위 동사는. 자, 내용 측면을 보는데, 자, 조건을 이제 고려를 해보죠. 일단 또 네 가지 조건에서, 자, 문제에서는 가와 나를 활용하고 출처하기, 그 다음에 확증, 맥락화, 비교율 사고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 다른 사료와 비교를 통해라는 문제겠죠. 그러면 요 다른 사료와 비교를 통해 하면, 자, 여기는 문서를 통해서 몇 개의 문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한 뭐가 들어가냐면 확증이 들어갈 수 있죠. 확증. 그 다음에 1차 사료 속에 확증된 것을 고려해서 이런 비교력 사고, 관련성을 부여한 비교력 사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가와 나도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거 뒤에 들어가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뭐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쓰여진 언어, 가와 나와 쓰여진 언어적 맥락과 여기 부분. 자, 첫 번째 꼭 가와 나 사료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언어적 맥락과 다른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쓰여진 언어적 맥락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분단과 당제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니까 맥락화, 언어적 맥락화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자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자의 의도라는 것은 사료가 누구에게 한 것이고 저자의 신뢰성과 의도 이런 것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출처 확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이제 행위동사로서 명시적 행위동사 4개 확증 비교적 사고 언어적 맥락화 그 다음 출처 확인
가와 나를 사료해갖고 이게 다 포함시켜갖고 짜맞춰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또 답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답안이 이제 설정할지 몰라요. 일단 최대한 제 입장에서 설명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약가요. 뒤에 이제 체교사 문제는 더 복잡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죠. 3번. 자, 3번은 이제 기억이 나시기에 유통한 정치적인 배경을 쓰고 기억의 사상적 의미를 그 두 가지를 쓰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가사로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03년 공사기출문제 그 나왔던 건데 그 진우의 건수 정해 결사문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정해사를 정해사이기 때문에 뭘로 고쳤다? 수선사로 고쳤다. 근데 여기 수선사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운동, 정해 결사운동 이렇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가사로는 누가 관련된 거냐면 진우가 관련된 거고 나사로는 진우의 그 제자가 누구죠? 진갑국사 해심이죠. 그 해심인데 그 해심의 비문 죽은 다음에 이제 해심의 비문 내용을 있는데 그 비문 내용을 이교구가 동국 이상국지 자기 문집에 실어놓은 거야. 그 비문 내용을 이제 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국사는 누구냐면 해심이죠. 요때 최고가 누구겠어요? 진영 최고는 최우죠. 예, 최우예요. 그 위에 때는 최충원이고, 저기 그 진울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나시기 융성한 정책 배경 쌤 금방 나오겠죠. 진양 최공이라는 건 최우기 때문에 최씨 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수선사들이 뭐냐면 결사운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교 정화운동이에요. 교정세력들이 이제 기족 중심으로 왕실의 교정들이 너무 날뛰니까 부패하니까 이제 선종계통의 이제 그 뭐냐면 선종계통의 조계종이나 그 다음에 천태종 그 당시엔 교정이 아니라 선종계통 넘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신앙결사운동을 했고 이것이 민중들과 지식인의 지지를 받고 또 이 단순성과 참신성 때문에 무인정권의 성에 맞아. 그 무인정권의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이 선종이 무인정권의 지지를 받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 일본의 막부 정권 아시죠? 막부 정권에서 이제 무사 문화를 만들 때 그 누구의 문화를 바탕으로 선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무가 문화도. 예,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자. 그러면 이제 최시혁과의 지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일단 사상적 의의 자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가지 의의 중에 단서를 달았죠. 그 수선사 결사운동의 사상적 의의라고 받았죠. 그러면 사상적 의의를 쓰시면 되는데 요것도 많이 많아. 되게 많거든요. 일단 이제 동양 한국사 그 개론에 보면 성교 교리적 통합이다. 예전에 교단적 통합에 머물지 않고 교육 통합까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리학의 수용이 바탕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종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지만 뭐도 받아들일 수 있죠. 선종도 받아들일 수, 그 성향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뭐냐면 해심이 이제 유불일치론. 그래서 해심의 존재가 원래는 유학자였다가 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은 유학자이면서도 불교 교리에 능통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불자이면서도 유교 교리에 능통한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정도전 같은 사람인데 정도전이 불실 깠잖아. 불시학을 써서 이만은 역설적으로 불교 교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깐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종은 그 성령을 받아들인 바탕이 됐다. 이게 이제 있고 또 유사당하고 이제 선사상을 중심으로 불교를 종합하고 또 정토신앙을 적극적으로 포박해갖고 민중의 지지받다 이게 7절지도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답안들이 있어요. 그 답안들을 그 뒤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중에 요게 좀 유력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교과서나 동양사, 한국사 개론 부분에 있거든요. 한국사 통론. 그렇기 때문에 좀 있는데 실제 답안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 진화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전에 진화의 사상 물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해식은 공분형 기출문제도 나왔죠. 네, 공분형 문제 정도전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4번을 보죠. 4번. 자, 다음은 이제 승합자가 주도한 학습운동 명칭과 학습자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 문제사전은 이제 그 정인보가 1930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5천년간 조선의 어뢰를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글에서 정인보는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것이 마음의 죽음이고, 민족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역사하고, 여기 시답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얼을 강조하죠.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때 정인보가 이제 주도한 학생 운동의 명칭은 조선학 운동이죠. 이 조선학 운동은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의의하고 있는데, 조선사 운동의 명칭까지 쓰는 거는 좀 이해가 돼. 근데 의의도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사 특강을 기준으로 해서 시선의 의미들이 부각시켰고,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 보편성 합의를 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분석표에도 여러 가지 답안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의견들 발제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 뭐 의의도 있으시오. 의의? 솔직히 말해서 이게 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그 답안은 두세 개 딱 설정돼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뭐냐면, 운이 필요한데, 그냥 통론 기준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흔히 보는 개론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조선사 운동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2년마다 교체된다고 했죠? 2년마다. 자,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충자료. 자, 조선왕조 1930년대 그 당시 민족 말살정책을 했는데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조선의 고유한국,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정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체계하기 위해 국학회의라고 했던 것이 조선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유당 전서 간행을 사업을 계기로 해갖고 했는데, 주도한 사람은 안재홍,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예전에 민족주의자들은 뭘 강조했어요? 특수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간념사항이니 뭐 이런 것들하고 비판했는데, 그 안에 보편성이 없어. 그러면 세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걸 공감을 받으려면 특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도 있어야 되겠죠? 보편성도 있어야 되겠죠. 세계사적 보편성. 네? 그런데 그래서 세계사적 특수성 안에 어떻게 보편성을 담아낼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 보편성과 특수성.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상 중에 그걸 찾다 보니까, 뭐가 거의 조선후기 때 시답이 등장해요, 시답. 이 시답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말이 아니라, 요때 193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말이야. 근데 시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약용 수많은 저서들 있죠? 그래서 요 저서들을 정리하면서 여유당 전서를 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왜 신학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냐면, 신학에는 우리의 조선후기의 사회의 특성도 있지만, 또 요 안에는 근대적인 보편성도 있죠. 근대적 사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서로 결합되죠. 그래서 이들이 민족 특수성에 출발해서 세계사적 보편성 합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성이라는 것은 여러 특수한 것 중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보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요. 그리고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적 사회주의를 혁신하고,
그렇지만 민족 우위를 강조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에 대한 사람을 개념을 이제 정인보가 체계화시켰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사회주의자들 비판하면서 좌우가 있는 논쟁이 일어나는데 자 하여튼 그 있고요. 의의는 앞에 이제 그 답안을 설정한 의의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달아놨어요. 민주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재정립했고, 그 다음에 신민사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에 대한 사도를 확립했고, 그 다음 조선운동에 참여한 역사들은 자신의 분야의 전문적인 역사 연구에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을 형성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누구냐면 정인보예요. 정인보. 그래서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체적 연구 성과를 계승해가지고 그 한사군의 실제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론 한사군 실제 부정이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지만 분명히 있는데 한반도에서 백제 요소 경락설 같은 걸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강개토 대왕비인데 제일 문제가 있던 게 무슨 조죠? 신묘절 기사죠. 근데 신묘절 기사를 다르게 해석했죠. 일본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걸 주체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왕 운동 부분 시험 들어가실 때 꼭 정리해서 들어가세요.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자기 전공 분야 부분에서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5번인데 5번 이거 양모운동이죠. 네, 양모운동. 그래갖고 이제 예문에 있는 사료는 그 법법 자강 시기 때 강설이가 낸 치유인데 그때 이제 그 강설이는 신하들에게 양모운동 한계성을 지적하죠. 그래갖고 사회의 무기와 기술만 수용한 한계점을 비판하고 서양의 중국의 정치를 참여해서 근본적 반환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까지 개선하려고 했다. 이 범법자가 운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줄친 거니까 뭘 비판한 거 지금? 양모운동을 비판한 거죠. 양모운동을. 그럼 양모운동 한계 요거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요건 매년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양모운동 한계 부분이 지금 봤을 때 3번인가 4번 정도 나올 거야. 매년 운동 없는 부분이 한계야. 근데 이 한계에도 이제 그 정치적 한계를 써고 있죠. 단서를 나왔어, 정치적. 그래가지고 이제 단서에서 양문과 관료들이 주로 지방 관리를 한인들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들 안에 분열돼 있었어. 그래서 이달 그 양목파 운동의 이제 그 운동이 되게 보면 이제 성중심이거든요. 성의 숙무나 총독을 파견됐을 때 그 지역 단위로 했어요. 지역 단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방직 공장을 호남선에 줘놓고 운영하다가 만약 내가 그 호남선 그 숙무에서 저쪽 상동동 숙무 간다. 그러면 그 뜯어다가 그쪽 옮겨요.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방직 공장 자체가 자신의 돈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군대도 운영할 때도 상공계, 해군계 이렇게 갖고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청벌전쟁 때 남양항대나 복도항대 깨질 때 북양함대는 손 놓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양항대하고 복도항대가 폭삭 망했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때 같은 시기에 이제 있었던 그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다르죠. 메이지 유신은 뭐죠? 얘네들이 중앙집권을 통해서 등장해서 일간의 프로그램에서 중앙에서 집권을 강력한 중앙정부에서 집권을 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보는 건데 문제는 푸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맨날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자. 6번. 이 6번 문제가 이제 뭐냐면 많이 많았죠. 통상정책. 네. 19세기 중반의 통상정책 이 부분인데, 자, 문제를 보면요. 계획의 전개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취한 통상정책의 최하의 내용을 쓰고, 나라 협상의 외교상의 의의들 두 가지 쓰시오.
자, 가는 이제 홉스와 레닝의 제국주의론이에요. 제국주의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보충 페이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이 제국주의 문제는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자주 나왔는데, 홉스와 이제 그 레닝의 제국주의 용어는 여기에는 처음인데,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자본주의에 연결시켜서 설명한 사람은 그 영국의 노동자 장악파였던 홉스거든요. 홉스가 뭐냐면 그 국내 시장에 투자 불가능한데 뭐냐면 이 자본가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뭐냐면 토요수당 주기 시작하고 뭐 그게 뜯어내는 막 낮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자본가들이 자본을 다 깨져가지고 자본가들이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거죠. 착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150원을 줘야 될 것을 100원을 준다든지 더 낮춰서 80원을 준다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개별적인 자본가 입장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게 이득이죠. 근데 꼭 개별적인 이익합이 사회 전체 이익합이 일치하는 게 아니죠. 깎아내리다 보면 이 노동자들은 시장에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가 되죠.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지죠. 가짜 공소득이 없잖아.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축소되죠. 시장이 축소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그 공급량은 늘어나죠. 상품이 넘쳐. 가인 생산.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공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장을 확대시켜야 되겠죠. 시장을 확대시키려면 뭘 개척해야 돼요?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를 상품시장으로 삼는 거.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을 삼는 거죠. 그럼 식민지를 확대하는데 땅은 한정되는데 계속 확대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 확대 같은 제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노동자들한테 줬던 임금을 금융자본가나 보조계층들이 떼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갖고 지금 삼성에 그 잉여 자본들이 뭐 30조, 40조 쌓였다고요. 34, 40조를 모든 사람들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건희가 그 돈을 쓴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근데 그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줘버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300만원, 400만원 하면 뭐겠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쓰겠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활성화 되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분배죠. 그럼 분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성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안 되죠. 복지한다고 뭐예요? 계속 없는 사람들 끌어내잖아 지금. 부자들한테 뜯어내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확대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홉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레닝은 다르게 봤어요. 제국주의 형상을. 자, 홉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개선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노동자 임금의 하락, 시장의 축소,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 전쟁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국내의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전분쟁이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땅을 넓히다가 충돌하게 될 거고 결국에 지네끼리 싸우고 하다가 어떻게 돼?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것을 뭐죠? 1차 세계대전을 본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전당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 제국주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를 스스로 피션적으로 멸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바로 뭐죠? 레닝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제 카우츠크의 제국주의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홉스의 제국주의와 레닝의 제국주의가 예문에 나왔죠. 예문에
예.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나온 문제가 나왔어요? 호수의 제국주의 특징과 랭의 제국주의 특징은 물어볼 수가 있겠죠. 특징을. 그러니까 이거 두세요. 이거 이렇게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만은 뭘까요? 일단 다 기억에 들어가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그래서 기억의 전개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취한 통상정책 차이점. 자, 제국주의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전개 과정의 통상정책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제국주의가 언제 출발했느냐, 시작됐는가? 보통 확대한 제국주의는 19세기 중후반부터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요건데 이걸 뭐라고 해요?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 시기를 물어보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통상.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잘 입으셔야 돼. 그냥 하면서 제국주의 정책 아니면 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하면서 하나 틀려버리는 거야. 통상. 국어 능력도 필요하죠. 통상은 뭐죠? 통상은 일단? 통상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무역을 통상이라고 하죠. 통상. 통상 정책을 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동아주의 정책을 쳤다. 동아주의였으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이건 통상 정책이 아니죠. 식민지 정책이죠. 식민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잘못 생각했는데 프랑스의 문화적 제국주의 이것도 일종의 그 제국주의 정책이지, 침략 정책이지, 그 다음에 통상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상은 무역관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게 있냐?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고, 그 당시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어요. 이게 통상 정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영국의 자유무역 정책을 내세우는데, 이게 이제 식민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시장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영국도 그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서 다시 자유주의를 계속 유지했고, 예전 나머지 나라는 처음에는 자유무역 정책을 했다가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서양서 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강의 내용에. 그래서 잠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예상담을 근거를 보면요. 그 영국과 프랑스의 통상정책 차이가 있죠. 여기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줄친 것만. 줄친 것만요? 네, 줄친 것만. 19세기 중엽에 영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대신에 이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시장에서의 경기 규칙을 규정하는 원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9세기 중엽은 어떤 시대죠? 아까 제국주의 시대가 어디가 중후반이죠? 제국주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를 들어 미국은 1861년에 모릴 관세 이래 계속해서 보호장벽을 높였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파냐도 1870년대 관세를 높이거나 신설했다. 1887년에는 이탈리아가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1892년에 이러한 추세에 합류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유무역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관세 도입을 위한 시도가 큰 정치적 방문을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프랑스는 등 여러 나라는 보호무역주의고, 그리고 영국은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종전에 그 자유무역의 그 주의를 통상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 통상정책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문제 지문을 읽을 때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있어. 일단 뭐 예문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답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생이 달라져. 다음 년도에 어떻게 나를 살아야 될지 인생이 달라져요. 평생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어보세요. 꼼꼼히. 지금 문제 지문 의도가 뭔지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논술 형식으로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제한된 형태를 보는 거야. 제한된 형태에서 그걸 써야지 맞는 거지, 맥락 보고 비슷한 맥락 쓰면 틀려요.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나인데,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 영불 협상을 말하는 거 1904년에. 그래서 이제 영불 협상인데, 영불 협상만 이제 딱 보면 안 되죠, 요거는요. 그 당시 이제 삼국동맹이나 이런 전반적인 국제관계,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자,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질서인데, 요때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국제질서를 좌우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죠? 그래서 이제 이 비스마르크 외교정책,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국제질서 현상 유지 정책, 프랑스 고립화 정책,
독일 국내 어떤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는 삼제협약이라든지 삼국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유지가 됐어. 이것을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그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간에 삼제동맹이 맺고, 그런데 이따가 깨졌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재무장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으로 1882년에 또, 그러니까 삼제동맹 맺고, 그 다음에 또 한 줄 쳤죠. 삼국동맹을 쳤죠. 그래갖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삼제동맹이 깨졌지만 삼국동맹을 통해서 기축을 해갖고 또 러시아 재무장 조약을 계기해서 이 프랑스를 고집화시키고 형상을 유지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이제 비에른 2세가 등장하면서 다 깨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외교를 담당했는데,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삼배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군을 건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해군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모로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에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공동으로 독일을 이제 경계하게 되고, 처음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적이 강적이 들어가니까 서로 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형성된 협약이 뭐죠? 삼제협약이에요. 삼제협약이 아니라 삼국협상이죠. 삼국협상 뒤에 넘어서, 자, 삼국협상은 그 삼국동맹처럼 한 테이블에 딱 모여가지고 도장치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거,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맺어진 것도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비밀조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알게 된 건 이제 언제 때요?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서로 선전포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죠. 이게 이제 비밀조약의 문제점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먼저 영국이 이제 일단 이렇게 보면 먼저 맺어진 게 프랑스 러시아 협상이에요. 이게 1894년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는 이제 그 독일하고 재무장 조약을 맺고 있는데, 재무장 조약이 만기가다 보니까 비에른 2세가 거부해버린 거야. 비에른 2세는 게르만주의를 내세웠죠. 그러니까 거부를 해버리고, 그래서 독일의 세 확대를 경계하는 러시아가 그 당시 프랑스 차원의 필요성 등등이 필요해가지고 그 프랑스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치협약이었는데 나중에 군사동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프랑스가 협상을 맺어지면서 그 비스마르크가 원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프랑스 접근하게 돼서 이제 협상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이 외교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기준에 나왔던 부분이죠. 독일이 점점 커지니까, 특히 독일 같은 비에른 2세가 해군법을 만들어갖고 그 건함을 만들어, 함대를. 근데 이것은 꼭 유럽이 가지고,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을 장악하겠다, 해상권을 놓치면 영국은 인도 같은 큰 식민지 놓치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명예로운 고립을 탈피해서 그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물론 서양사 총론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공 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첫 번째 대상이 아시아 쪽에는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요? 일본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영일 동맹 맺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처음 영포협상,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1904년에 내전인데, 자, 영국과 프랑스는 좀 사이가 안 좋았죠. 예전에 이제 뭐 파쇼 사건 이렇게 했지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 데케션의 그 외교 활동을 통해서 양국 간의 외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독일에서 이렇게 협정을 전개하면서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용은 독일 전쟁 목적으로 프랑스, 모로코, 영국의 이집트 서로 영향력을 인정하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협상의 외교적 의의가 거기에 있죠. 독일의 팽창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보조, 프랑스의 외교적 교리 탈피, 상호 간의 종전의 소유하고는 식민지 인정, 이걸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서양사 강의, 개론, 그 다음 총론, 여기 이제 부분에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 부분을 다 읽기 좀 그렇고, 그 줄친 것만 보고 넘어가죠.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줄친 것만. 그 79페이지야.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던 독일의 외교를 전사시키는 중요한 외교적 승리였다.
1898년 파쇼다의 충돌 이래 영국은 이 협상으로 완전히 화해했으며 이후 국제 문제에 있어 서로 공동노력을 취하기로 했다. 그 뒷부분이요? 1904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합친 협상을 체결하였다. 이 협상으로 프랑스는 영국의 이집트 철수 주장을 철회하고 그 대신 영국은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최우선권을 인정하였다. 두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상호간의 외교 지원을 비밀리에 약속했다. 동맹이란 말 대신에 협상이란 용어를 쓴 두 나라 사이의 약속은 일단 유럽의 세력 균형에서의 영국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영국의 외교적 고립주의는 여전히 명백한 것이었다. 영국은 독일과 충돌하기 전에는 프랑스와 강한 유대를 맺지 않으려고 하였다. 예. 그래서 여기 서양사 총론만은 아직까지 명예는 고립을 명백히 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은 좀 약간 서양사 강의 내용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세계문화사 내용하고 그냥 이거는 요즘 특별한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예는 고립을 탈피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총론 부분만 있어요. 이 부분은 자 배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노협상을 맺게 되죠. 1907년에 다시 포인트 돌아서 15페이지. 그래서 러시아 전쟁의 패배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벌벌 아니다 했고 영국이 접근해서 그 했는데 그 전에 세력 플러스로 나눠갖게 되죠. 그래서 독일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 공동 대처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 협상 그 다음에 영노협상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전공 B로 넘어가죠. 선생님, 네.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어림책에 보다가 영국의 삼시 정책이랑 네. 독일의 선비 정책이 네. 어디서 보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이 협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독일의 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이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한 책들이 배치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중에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인과관계 어디 대응하기 위한 원래 처음이니까 삼시 정책이 처음이고 삼시가 먼저 왜냐면 비스마르크가 외교 정책을 할 때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없는 곳을 이제 그 없는 곳만 들어갔거든요. 충돌이 없었어. 그래서 삼시 정책을 해가지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의 충돌은 독일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그 종단 정책과 프랑스 횡단 정책이 충돌하는 거예요. 삼시 종단과 횡단이 충돌해서 파쇼사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삼배 정책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 삼배 정책이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있잖아요. 바그다드 철도인데 요게 이제 삼시 정책과 연결되는 그 카이로하고 캘버타 연결하는 건데 이 선이 중동선하고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선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중동. 독일의 그 중동 편찬 정책과 종전에 영국이 중동을 장악하려고 했던 정책이 충돌하는 바람에 갈등이 빚어진 거. 그러니까 3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3비가 그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전공 B를 이제 볼게요. 자, 전공 B는 이제 있는데 전공 B 내용이 서술 두 문제, 논술 두 문제인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죠? 비율이 안 맞아. 비율이. 그래서 전공 B는 좀 널널하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문제 문항이 달라진 거 아시죠? 기획형이 이제 10문제 나오고 수수되죠. 그리고 그 서술형이 5점짜리 4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공 B가 좀 부족하니까 전공 B의 서술 4문제, 논술 2문제 이렇게 배치시켰어요. 문제 수항을 좀 줄였거든요. 점수는 그대로 두고 아마 이제 측정하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그런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점점 이게 처음에는 의도는 좋은데 처음에 잘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실리적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내 생각에는 이게 그 예매모호했던 그 문제 방식도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예매모호하면 채점하기가 어렵거든. 채점의 간편성을 위해서. 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좋죠, 그게. 원래 그 이제 주관성이고 뭐 논술 이렇게 보려면 이게 선발 시험에서 보면 안 돼요.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보겠는데 요거는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이거는. 자, 여기 보면 그
일본은 이제 그 미추홀진 기획의 사건의 명칭과 이 사건의 집중 원인에 대한 정책을 쓰고 기획의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실행한 니은의 정치적 목적을 세 가지 쓰시고 있는데 가사로는 국조 그 정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중국과 그 서양의 아니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나 이런 것들 정리한 책이 있어요. 이걸 빌려놓은 건데 자. 요건 시간관계상 읽지는 못하겠지만 가는 뭐와 관련된 거죠? 정단의 변이에요. 정단의 변. 예, 정단의 변. 그래서 이제 정단의 변이라는 것은 이제 1398년에 연합 주체가 한계 주변의 간신배를 제거한다. 이 정단의 이름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조카였던 건무제를 제거한 사건을 말하죠. 이걸 좀 얘기하려면 이건데 그 명나라에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주원장이죠? 홍무제라고 하죠. 홍무제. 홍무제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많은 부인들을 얻어갖고 여러 명의 아들이 있고 홍무제의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일찍 죽었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이 아니 그 첫 번째 아들의 장손이